안녕하세요, 티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4단원 문제 푸는 데 필요한 팁들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번 개념 영상과 마찬가지로 N분화학을 계속 시청하셨다면 따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개념은 알고 있는데 문제가 안 풀리시는 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아직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셨다면 직전에 업로드된 개념편을 보고 오시면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가시는 길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동적 평형부터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동적 평형을 확인하는 실험부터 볼 건데요. 위에 있는 실험과 아래에 있는 실험이 동일한 실험이에요. 그래서 위에 있는 실험을 가지고 설명을 해볼 테니까 밑에 있는 실험은 나중에 영상을 잠깐 멈춰놓고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상태로는 글씨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실험 과정 가를 보니까 일정한 온도에서 비커에 일정량의 물을 넣고 23짜리 염화나트륨을 계속 넣어주었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녹지 않은 염화나트륨이 비커 바닥에 가라앉았다. 우리는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가용액은 어떤 상태에 도달했다? 동적 평형, 용해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과정 이어서 봐볼게요. 가의 비커에 24NA가 포함된 염화나트륨을 한 숟가락 넣어주었다. 까지가 실험 과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를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우리가 아직 동적 평형을 배우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포화 용액이 들어있는 가 비커에서 용해와 석출은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나는 거죠. 더 이상의 용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고체가 녹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비커에 24짜리 NaCl을 넣는다 하더라도 24NaCl의 용해는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겠죠. 근데 실제로 나에서 만들어진 수용액을 걸러요. 거름종이를 이용해서 걸러요. 그럼 여기에 있는 고체들 23NaCl과 24NaCl이 걸러지겠죠. 이때 거르고 남은 용액에서 물만을 증발시켰대요. 그랬더니 남아있는 고체 물질에 24NaCl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만약에 24NaCl의 용해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걸러서 용액을 증발시켰을 때 거기에 24NaCl이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24NaCl이 나왔다고? 무슨 뜻?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한 상태로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즉, 포화 용액 상태에서 NaCl의 용해가 더 이상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NaCl의 용해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고체 물질 양이 변화가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질량수가 다른 원소가 포함된 염화나트륨을 넣는다 하더라도 개의 용해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포화 용액에서 용해와 석출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그래서 질량수가 다른 원소가 포함된 염화나트륨을 넣더라도 그 물질 또한 용해, 석출이 될 수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그림 잠깐만 이렇게 잡아 놓을 테니까요. 확인이 되신 분들은 다음 내용 이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볼 내용은 동적 평형에서 자주 물어보는 보기입니다. 근데 이러한 보기는 동적 평형 도달 전에 물어볼 수도 있고 동적 평형 도달 이후에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다 정리해 놓은 보기를 동적 평형 도달 전, 동적 평형 도달 이후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물어보는 건 동적 평형 도달 전후의 반응물, 생성물의 양의 변화입니다. 동적 평형에 도달하기 전까지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 중 누가 더 빨라요? 정반응 속도가 더 빠르죠. 그 말은 반응물의 양은 점점 어떻게 될 것이고 줄어들 것이고 생성물의 양은 어떻게 될 것이다?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동적 평형에 도달하게 되면 반응물의 양과 생성물의 양 변화는 있다 없다? 없다.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기 때문에 양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이거를 어떤 식으로 물어보기도 하냐면 이런 분수값으로 물어보기도 해요. 물론 분모 분자의 위치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반응물의 양분의 생성물의 양이라고 정리가 되어 있어요. 동적 평형 도달 전에는 이 수치가 1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모릅니다. 동적 평형과 얘네들의 양의 관련은 없어요. 그래서 이 수치가 몇이다라고 정의할 수 없지만 초기부터 동적 평형에 도달하기까지 이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반응물의 양은 감소하고 생성물의 양은 늘어난다 그랬죠. 그럼 분모가 감소하고
분자가 증가하니까 이 분수값은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다 동적 평형에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의 양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분수값이 일정한 값으로 유지가 되게 될 거예요. 절대로 이게 1이다가 아닙니다. 반응물의 양과 생성물의 양이 같은 게 동적 평형이 아니라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은 게 동적 평형이에요. 절대로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해 볼 보기는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 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도달 전, 도달 후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정반응 속도, 동적 평형 도달 전, 시간이 지나더라도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동적 평형 도달 이후, 정반응 속도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정반응 속도는 초기부터 동적 평형에 도달하기 전까지 또는 그 이후까지 속도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역반응은 아니죠. 동적 평형 도달 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역반응 속도 어떻게 돼요? 빨라집니다. 그러다가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지게 되면 더 이상 빨라지지 않고 일정한 상태로 유지가 되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분수식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이 분수값은 1보다 크다, 1이다, 1보다 작다와 같이 정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동적 평형에 도달하기 전에는 정반응 속도가 빨라요, 역반응 속도가 빨라요? 정반응 속도가 더 빠르죠. 그럼 이 분수값이 1보다 작을 거예요. 근데 동적 평형에 도달하기까지 정반응 속도는 변화가 없는데 역반응 속도는 점점 빨라지죠. 그럼 이 분수값이 1에 가까워지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동적 평형에 도달하게 되면 두 속도가 똑같아지기 때문에 1의 분수값에 갖게 되겠죠. 이러한 보기는 기억, 니은, 디귿에서도 많이 물어보고 표에 자료로도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반응, 역반응, 진행 유무인데요. 이건 정말 쉬운 보기입니다. 동적 평형에 도달하기 전이든 동적 평형에 도달한 이후든 정반응과 역반응은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 안 된다?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 그리고 동적 평형 상태는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나기 때문에 반응물과 생성물이 공존한다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건 5개념 바로잡기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위에서 언급하긴 했었는데요. 반응물의 양분의 생성물의 양이 1이라고 해서 동적 평형 상태인 건 아닙니다. 동적 평형 상태는 반응물의 양, 생성물의 양, 이러한 양에 관련 있는 게 아니에요. 속도에 관련된 값이기 때문에 속도가 같은, 속도에 대한 분수값이 1일 때가 동적 평형인 거지 단순히 두 물질의 양이 같을 때가 동적 평형 상태는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내용은 2번 35CL이 들어있는 용기에 37CL을 첨가하였을 때 용기 속에 35CL, 37CL이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영상을 멈춰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래요. 과연 이러한 염소 분자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 정답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동적 평형이라고 하는 건 가역 반응에서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러한 기체를 같은 용기에 넣었을 때 여기 염소와 염소 사이에 형성된 공유결합이 깨지는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염소끼리의 공유결합이 깨지고 공유결합이 계속해서 새롭게 다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두 기체 사이에서 공유결합이 끊어지고 새로운 원자끼리 공유결합을 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하지만 용기 속에 있는 염소 분자들은 그러한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즉, 염소 원자 사이의 공유결합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애초에 공유결합이 안 끊어지니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할 일이 없겠죠. 이건 동적평에 관련된 낚시보기이지 동적평에 관련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순히 두 기체를 섞었을 때 이런 식으로 짬뽕된 기체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내용은 화학평형 그래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아까 선생님이 앞에서 정반응 속도는 동적평에 도달하기까지 변하지 않지만 역반응 속도는 빨라지다가 일정해진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건 물리평형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화학평형은 정반응 속도도 변합니다. 어떤 식으로 변화하냐? 화학평형, 동적평에 도달하기까지 정반응 속도가 느려지고요. 이때 역반응 속도가 빨라지다가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을 해요. 근데 선생님이 이전에 문화학에서 언급한 적이 있어요. 현재 평가원에서 화학평형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학교 선생님이 언급하시진 않을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이러한 화학평형 그래프에 대한 내용을 언급했다면 정반응의 속도가 변한다는 사실까지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
pH, pOH의 차이의 절대값이 4이고 이때 용액의 액성이 산성일 때 용액의 pH와 pOH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이 문제를 해결할 때 대입으로 많이 해결을 하거든요. 두 수의 합이 14, 두 수의 차이가 4, 이런 정수가 뭐가 있지? 하고 대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풀지 마시고 제가 정확한 방법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pH, pOH 합이 14라는 성질을 어떻게 이용할 거냐? 순수한 물을 기준으로 사용을 해볼 거예요. 순수한 물의 pH는 몇이에요? 7이죠. 순수한 물의 pOH도 몇이에요? 7입니다. 그리고 pH, pOH 합이 항상 14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pH가 커지면 pOH는 작아져야 되고요. pH가 작아지면 pOH가 커져야 돼요. 근데 이때 커지고 작아지는 숫자 값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 pH, pOH 합쳐서 4의 차이가 만들어지려면 결국 pH에서 2 차이, pOH에서 2 차이가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럼 7을 기준으로 1을 더하고 빼는 거예요. 그럼 숫자 값이 몇이 나와요? 5랑 9가 나오죠. 그게 이 용액의 pH랑 pOH가 됩니다. 용액의 액성이 산성이라고 했으니까 pH가 5, pOH가 9가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예제 1번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어떻게 푸셔야 되는지 느낌이 오시죠? pH, pOH 합이 14다. 중성 기준으로 7, 7 배분한 다음에 한쪽이 커지면 한쪽이 작아져야 돼. 4가 변화했다고 2씩 나눠주자.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두 번째 예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풀었다고 생각하고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랑 똑같이 풀면 되죠. 이번에는 pH, pOH 4.5씩 차이를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7을 기준으로 4.5를 뺀 2.5와 4.5를 더한 11.5가 pH와 pOH가 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용액 액성이 염기성이라고 했으니까 pH 자리에다가 11.5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pOH는 2.5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여러분들 쉽게 해결할 수 있겠죠. 다음 예제로 넘어가 봅시다. 세 번째 예제는 pH랑 pOH가 이런 식으로 분수식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푸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숫자를 대입해서 푸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숫자가 복잡해지는 경우 계산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석적으로 푸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H와 pOH 합은 몇이 나와야 돼요? 14가 나와야 되죠. 근데 지금 여기 분모 분자를 더해보면 몇이 나와요? 7이 나오네요. 근데 우리는 분모 분자의 합이 몇이 나오길 원해요? 14가 나오길 원하잖아요. 그럼 분모 분자를 몇 배 해주면 된다? 2배 해주면 된다. 그럼 pH와 pOH가 어떻게 정의되겠어요? 이렇게 pH 12, pOH 2로 정의가 될 겁니다. 이렇게 보면 어렵지 않게 느껴질 수 있는데 대입으로 푸시는 분들은 이런 네 번째 예제를 풀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석적인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를 보면 3이라는 정수값으로 표현이 됐죠. 이거를 분수식으로 바꿔봅니다.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1분의 3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럼 분모 분자의 합이 몇이 나오죠? 4가 나옵니다. 근데 우린 여기에 있는 4를 몇으로 만들고 싶어요? 14로 만들고 싶어요. 그럼 4를 14로 만들기 위해서는 숫자 몇을 곱해주면 되죠? 2분의 7을 곱해주면 됩니다. 즉 여기에 있는 분모 분자에 2분의 7을 곱하면 실제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정리가 되겠어요? pH 2.7은 3.5니까 3.5 곱해서 정리할게요. 그럼 1 곱하기 3.5는 3.5, pOH 3에다가 3.5를 곱하면 10.5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항상 선생님이 이런 방법을 알려주는 기준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딱 처음 봤을 때 대입돼요. 그럼 대입으로 하셔도 돼요. 단 이런 방법도 알고 계시라는 거죠. 7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숫자를 배분한다. 분수식이나 정수식이 나오면 꼭 분수꼴로 바꿔서 합이 14가 되도록 배수관계를 취해주자. 이 방법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예제는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농도와 수산화이온의 몰농도의 비가 주어져 있을 때 문제를 푸는 방법인데요. 이것 또한 앞에 봤던 예제들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하지만 어떤 차이가 있냐? pH, pOH를 이용하지 않고 물의 이온화 상수를 이용한다는 차이점만 있습니다. KW의 값은 10의 마이너스 14제곱으로 일정하죠. 이걸 마찬가지로 중성일 때 기준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용액 액성이 중성이라면 두 이온의 몰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제곱으로 같겠죠. 근데 한쪽의 몰농도가 커지게 되면 한쪽이 자연스럽게 작아져야 되겠죠. 근데 이 값이 보통 10의 거듭제곱 모양으로 변화합니다. 여기를 보면 10의 제곱이 표현되어 있는 거 보이죠?
이 값에다가 루트를 씌우세요. 그럼 이게 10으로 바뀌잖아요. 그걸 양쪽에 곱하고 나눠주면 됩니다. 근데 곱하는 쪽에 몰롱도가 커지기 때문에 큰 쪽에다가는 곱해주시고 작은 쪽에다가는 나눠주면 돼요. 요거 루트 씌우면 10 나오죠. 그래서 여기는 10을 곱하고 여기는 10을 나눠주는 거예요. 기준이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었기 때문에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롱도는 10을 나눠서 10의 마이너스 8제곱이, 수산화이온의 몰롱도는 10을 곱해서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 나오는 거죠.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농도의 비가 나온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방금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하시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5번이랑 비슷한 유형이에요. 예제 6번도 똑같이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비례식으로 나와 있는 게 그냥 분수식으로 나와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럼 아까랑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10의 거듭제곱으로 나와 있죠. 그럼 얘를 루트를 씌워주세요. 그럼 10의 3.5제곱이 나오죠. 그거를 양쪽에다가 곱하고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보면은 위에 분자값이 더 클 때 약분해서 이론꼴이 나오겠죠. 그럼 위쪽에다는 곱해주고 아래쪽에다가는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식이 어떻게 만들어지겠어요? 분모는 10의 3.5제곱을 나눠줘야 되니까 이렇게 10의 마이너스 10.5제곱이 나올 거고요. 분자는 10의 3.5제곱을 곱해줘야 되니까 10의 마이너스 3.5제곱이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결해주면 되는 거예요. 숫자 값이 지저분하게 나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루트를 씌워서 계산하는 방법을 아신다면 다 해결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이제부터 조금 어려운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요. 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운데로 왼쪽으로 이렇게 살짝 밀어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제는 작년 고3 9월 모의고사에 출제됐던 문제인데요.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25도씨 수용액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pH랑 pOH 값을 미지수로 알려줬고요.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수랑 부피를 알려준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뭘 찾아야 되냐? 여기에 주어진 X값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찾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X랑 EX 사이의 관계식을 만들려면 두 수용액의 몰농도의 비를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는 게 하나도 없죠. 하지만 여기에 있는 몰수하고 부피식을 이용한다면 둘의 몰농도의 비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 몰농도 구하는 공식이 써져 있죠. 몰농도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부피분의 몰수로 구할 수 있다. 가랑 나의 부피분의 하이드로늄의 몰수, 비를 통해서 실제로 몰농도의 비가 몇 대 몇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가랑 나를 보면 몰수 비가 50대 1이죠. 그걸 그대로 분자항에다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50, 나 1. 그리고 부피비는 1대 2죠. 이거는 100, 200 그대로 안 쓰고 1대 2의 비로 써볼게요. 여기에다가 1, 여기에다가 2. 요거를 비로 표현하면 몇 대 몇이 나와요? 100대 1이 나오죠. 이게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농도의 비가 됩니다.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수와 부피를 이용해서 구한 몰농도이기 때문에 내가 구한 게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농도 비거든요. 그러면 정보 하나를 알았어요. 가랑 나,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농도의 비가 몇 대 몇이다? 100대 1이다. 이걸 어떻게 쓸 거냐? pH에다가 적용을 시킬 거예요. 가랑 나를 보면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농도 누가 더 진해요? 가가 더 진하죠. 몇 배 더 진해요? 100배. 우리 이전 N분화학 영상에서 배웠잖아요. pH 1당 농도 10배 차이라고. 그러면 농도 100배 차이면 pH가 몇 차이 나야 돼요? 2 차이 나야 돼요. 가랑 나 중에 누가 더 작아야 돼요? 가가 더 작아야 돼요. 얼만큼? 이만큼. 이걸 쓸 겁니다. 자, 일단 나의 pH부터 먼저 구하도록 할게요. 여기에 pOH가 EX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pH, pOH 성질에 의해서 나의 pH는 14-EX가 될 거예요. 그래야 더했을 때 14가 나올 테니까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죠. 가의 pH는 나의 pH보다 2가 작아요. 그러면 x하고 14-EX 사이의 관계식을 세우면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가의 pH가 나의 pH보다 2가 작다 그랬죠. 그럼 여기에서 2를 뺀 거랑 동일하다. 또는 작은 쪽에 2를 더한 것과 동일하다. 선생님은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더한 게 동일해야 돼요. 그럼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3x는 12. 결과적으로 x값이 몇이 나온다? 4가 나온다.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어렵게 출제가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풀이법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주어진 몰수와 부피를 이용해서 몰농도의 비를 찾고 몰농도가 100배 차이가 난다고? 이건 pH 2 차이야. 농도가 진한 쪽이 pH 2가 작아야 돼. 그럼 작은 쪽에다 2를 더한 게 큰 거랑 똑같겠네 해가지고 x값을 찾아주시는 거죠.
이거는 영상을 멈추고 한번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풀어보세요. 이 정도로 문제 난이도가 올라가 버리면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꼭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 예제 하나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자리를 이렇게 확보를 좀 해주고 마지막 예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수능 문제인데요. 이게 막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유형일 거라 준비를 해봤습니다. 25도씨 물질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이다. 가부터 다는 HCl, H2, NaOH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하이드로늄 이온의 양은 가가 나의 200배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조건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선생님이 이 문제를 왜 준비했냐면 여기 상대값이라는 표현 보이죠? 보통 문제가 출제가 되면 다 실제값으로 출제가 되는데 이 문제는 상대값으로 출제가 됐어요. 이거를 제대로 읽지 않은 친구들은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냐? 이게 1이 나오는 나가 무리야 이렇게 하고 문제를 풀어버리거든요.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안 풀립니다. 왜냐하면 이건 실제값이 아닌 상대값이기 때문에 여기에 주어진 상대값을 실제값으로 보정을 해줘야 돼요. 그럼 누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아냐? 어차피 주어져 있는 용의 객성이 산성, 중성, 염기성이죠. 그럼 요 분수식의 가운데 값을 갖는 얘가 중성이 나와야 됩니다. 분자가 하이드로늄 이온이기 때문에 이 값이 커지면 산이고요. 이 값이 작아지면 염기예요. 그래서 다가 제일 크죠. 여기가 산성, 가가 중성, 나가 염기성. 그러면은 가에서 원래는 이 값이 1이어야 되는데 10의 8제곱으로 나왔네. 여기에 주어진 값을 10의 8제곱으로 나누면 실제값이 나오는구나. 그럼 나랑 나의 실제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나의 실제값은 10의 마이너스 8제곱, 다의 실제값은 10의 6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우리가 앞에 봤던 요거랑 똑같은 유형이 됐죠.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에 있는 값에다가 루트를 씌워가지고 양쪽에다 나눠주면 되는 거죠. 어때요? 어려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항상 문제는 큰 틀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여기에다 선생님이 말했던 스킬들을 짬뽕을 하는 거죠. 몰롱도도 한번 넣어보고 몰수도 한번 넣어보고 그러면서 문제의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본기만 잡혀 있다면 이러한 문제 해결하는 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랑 다 실제값 찾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기에 있는 분수식이 10의 마이너스 8제곱이 나왔죠. 그럼 10의 4제곱씩을 곱하고 나눠주면 돼요. 7을 기준으로 4제곱씩 곱하고 나누면은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랑 10의 마이너스 11제곱이 나오죠. 근데 어디에 10의 마이너스 11제곱이 들어가야 이런 꼴이 나오겠어요? 분자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나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줄 수 있을 거고요. 다를 보면은 10의 세제곱씩 곱하고 나눠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요 크기가 나올 수 있도록 계산을 해주면 다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왼쪽에 3개의 개념을 정리를 해뒀습니다. 중화반응의 알자이온 반응식, 미리몰, 수용액 속 수소이온, 수산화이온의 몰수 구하는 방법 정리를 해놨는데 쭉 한번 읽어보시고 혹시라도 아직 이 내용이 정확하게 머리에 정리되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선생님이 최근에 올린 영상 중에 중화반응에 대한 개념을 알려드리는 영상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보신 뒤에 이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짜 제대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알려드릴 스킬은 문제에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인 단위 부피당 이온수라는 말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1단원에서 선생님이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뭐뭐당 뭐뭐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얘를 분수식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었죠. 읽을 때 동그라미당 세모라고 있잖아요. 분수식 순서도 읽는 순서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 분수꼴 뭐라고 읽어요? 동그라미 분의 세모라고 읽죠. 읽는 순서를 그대로 분수식으로 만들면 우리는 얘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한번 바꿔볼까요? 단위 부피당 이온수. 그럼 단위 부피가 어디로 들어가요? 분모로. 이온수가 분자로 들어가겠죠. 그럼 이걸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결국 부피분의 몰수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공식 아니에요? 부피분의 몰수는 몰농도를 구하는 공식과 같습니다. 즉 어떤 문제에 단위 부피당 이온수라는 표현이 나왔다면 그건 여러분들에게 이온의 몰농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문제에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1몰농도 HCl 100ml가 있다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에 있는 염산의 몰롱도가 1몰롱도라고 하는 거잖아요. 만약 염산의 몰롱도를 안다면 용액 속의 양이온의 몰롱도, 음이온의 몰롱도, 전체 이온의 몰롱도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할 수 있습니다. 뭐를 생각해 보면 되냐면요. HCl 하나가 이온화되었을 때 양이온, 음이온, 전체 이온이 몇 개 만들어지는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HCl이 하나 이온화되면 수소이온 하나, 염화이온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즉 HCl 한 개당 양이온 한 개, 음이온 한 개.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양이온의 몰롱도와 음이온의 몰롱도는 몇이 나올 것이다? 염산의 몰롱도인 1몰롱도로 그대로 나올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염산 하나당, HCl 하나당 전체 이온은 몇 개씩 나와요? 2개씩 나오기 때문에 전체 이온의 몰롱도는 2가 나올 겁니다. 보통 문제에는 이게 주어져 있어요. 단위부피당 양이온수, 단위부피당 음이온수, 단위부피당 전체 이온수. 그럼 이거를 조금 변환하면 원래 있는 얘의 몰롱도를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이 있는데 단위부피당 전체 이온수가 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NaOH의 몰롱도를 표현할 수 있느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전체 이온수죠. 아, 얘의 몰롱도의 2배를 한 게 N이구나. 그럼 반대로 어떤 계산을 해주면 돼요? 여기에 써져 있는 N을 2로 나누면 NaOH의 몰롱도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근데 물론 이게 몰롱도의 실제 값은 아니에요. 단위부피당 이온수라고 하는 말은 몰롱도의 상대값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이거든요. 문제에서 단위부피당 이온수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는요, 보통 실제 몰롱도를 구하라는 문제가 안 나와요. 왜? 이 자료만 가지고 몰롱도를 구할 수는 없으니까요. 단 어떤 용액의 몰롱도가 나와 있고 걔를 기준으로 어떤 용액의 단위부피당 이온수를 정의할 수 있다면 당연히 몰롱도를 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런 힌트가 없다면 이것만 보고 몰롱도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단위부피당 이온수를 가지고 상대적인 몰롱도를 찾아서 몰롱도의 비를 통해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죠. 이게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고요. 이거 말고 풀이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거든요. 여기 이 식 보여요? 부피분의 몰수, 몰롱도로서 정의가 되잖아요. 그러면 단위 부피당 이온수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몰수만 남겠죠. 이걸 이용하는 문제도 상당히 많아요. 단위 부피당 이온수 값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뭘 구할 수 있다? 총 이온수를 구할 수 있다. 이때 요 보기는 주로 언제 많이 사용하냐면요. 문제에 단위 부피당 양이온수, 단위 부피당 음이온수 이런 걸 주는 게 아니라 단위 부피당 수소이온수, 단위 부피당 수산화이온수 이런 거를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특정 이온의 숫자를 물어보는 경우에는 몰롱도로 계산을 하지 않고 부피를 곱해서 총 이온수로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말만 들어서는 언제 몰롱도를 풀이하고 언제 부피를 곱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죠. 그건 이따 선생님이 예제로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배워볼 스킬은 일가산염기를 첨가할 때 용액 속의 이온수 변화를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아직 중화점에 도달하지 않았어야 해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염기에 일가산을 한번 첨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때 기존에 존재하던 염기는 1가든 2가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첨가하는 게 1가라는 게 중요해요. 자, 예를 들어서 HCl 10개를 첨가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때 여기에 들어있는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의 개수를 정의해 줄 수 있겠죠. HCl 10개가 있었다면 각각의 이온도 10개씩 나와 있는 상황일 겁니다. 선생님이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이런 식으로 표기하면요. 앞에 써져 있는 게 양이온, 뒤에 써져 있는 게 음이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양이온, 이 자리가 수소이온 자르겠죠. 얘가 10개가 들어오면서 수용액 속에 있는 수산화이온과 중화 반응을 할 거예요. 그럼 수산화이온 몇 개가 감소하죠? 10개가 감소할 거예요. 즉 내가 HCl 10개를 첨가하게 되면 기존 수용액에 들어있는 수산화이온은 몇 개 감소해야 한다? 10개 감소해야 된다. 근데 이게 말만 조금 바꾸면 결국 용액 속에 존재하는 음이온 수가 10개 감소한 거죠. 근데 여기 뒷부분을 보세요. 이때 첨가되는 이온은 염화이온, 구경꾼 이온이거든요. 그럼 얘는 반응에 참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얘는 용액 속의 음이온 수를 10개 늘리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보이나요? 앞에 들어온 수소이온이 수산화이온을 10개 감소시키면서 음이온 수를 감소시켰는데 그거를 산의 구경꾼 이온이 보완해주고 있어요. 그럼 용액 전체의 이온수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언제만 사용할 수 있냐면요. 일가산염기를 첨가하는데 아직 중화점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한 스킬입니다. 근데 이거를 응용해서 여러 상황에다가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건 다음 엠브나학에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 영상에서는 일가 염기를 첨가하는 경우까지는 계산하지 않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결과가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산이든 염기든 일가를 첨가하는 경우 아직 중화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양이온수든 음이온수든 전체 이온수든 변화는 있다 없다? 없다. 단 만약에 이온의 몰농도, 단위 부피당 이온수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면 부피가 달라지기 때문에 변화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럼 방금 우리가 배웠던 1번과 2번 스킬을 사용할 수 있는 예제 두 가지 보고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예요. 완자에 있는 문제입니다. 표는 몰농도가 같은 염산과 수산화튬 수용액을 서로 다른 부피로 혼합한 용액 가부터 라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 문제에서 몰농도가 같다 라고 했죠. 그럼 우리는 혼합된 부피만 보고 바로 용액의 액성을 판단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가, 나, 다, 라 액성 판단해 볼까요? 가는 염기가 더 많이 들어갔네요. 그럼 혼합 용액의 액성이 염기, 나도 염기, 다는 부피가 똑같으니까 중성, 라는 산성이 되겠죠. 여기까지 써놓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pH가 가장 작은 용액을 물어봤는데요. 수소이온의 몰농도가 가장 높은 용액을 찾으면 되겠죠. 그럼 넷 중에는 누가 돼요? 라가 되네요.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생성되는 물 분자수는 나와 라가 같다라고 했는데요. 여기 중화반응의 알자이온 반응식을 보면 수소이온, 수산화이온, 물이 1대1대1로 반응하거든요. 그럼 결국 어디에서 중화반응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지를 봐주면 돼요. 여기는 5ml씩, 10ml씩, 15ml씩, 10ml씩이죠. 그럼 여기에서 가장 물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질문 자체는 나와 라가 같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니까요. 10ml, 10ml 반응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디귿, 전체 이온수가 가장 작은 용액은 다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걸 2번 스킬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 문제에서는 그냥 단순히 염산과 수산화튬 수용액을 혼합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상황을 부여해야 돼요. 어떻게 부여하냐? 가랑 나의 액성이 뭐예요? 염기성이죠.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바꾸냐? 준비된 NaOH에다가 HCl을 첨가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배운 스킬이 뭐예요? 일가산염기를 첨가할 때 중화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전체 이온수 변화는 있다 없다? 없다였거든요. 그럼 봐봐요. 용액 액성이 염기라고? 그럼 이렇게 가정하자. 애초에 염기가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산을 넣은 상황이라고. 그럼 어때요? 여기에 내가 첨가한 산은 전체 이온수에 영향을 안 주죠. 그럼 결국 처음에 염기가 얼마나 많이 있었냐에 따라서 전체 이온수가 달라져요. 그럼 가와 나 전체 이온수 B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25ml, 20ml 몇 대 몇이다? 5대 4다. 다 같은 경우에는 중성이죠. 그러면 산으로 해석해도 되고 염기로 해석해도 돼요. 그럼 가, 나, 다의 비를 보면은 5대 4대 3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라도 넣어볼까요? 라는 산을 기준으로 봐주면 되겠죠. 산에다가 얘를 첨가해. 그럼 얘가 이온수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니까 20ml를 기준으로 생각해주면 되는 거죠. 가, 나, 다, 라의 비는 5대 4대 3대 4. 가장 적은 게 누구예요? 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죠. 어때요? 어떤 식으로 2번을 적용하는지 알겠어요? 꼭 문제에 첨가되었다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더라도 용액의 액성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첨가되어서 이런 용액이 만들어졌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 문제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표는 25도씨에서 질산과 수산화튬 수용액을 서로 다른 부피로 혼합한 용액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이렇게 부피가 나와 있고 나의 pH가 나와 있는 상황이네요. 여기가 중성인 거 보여요? 들어간 산 염기의 부피비가 몇 대 몇이에요? 1대 2고 가수가 1이네요. 그럼 이 경우에는 몰농도의 비가 몇 대 몇이다? 2대 1이다. 그래서 그냥 어차피 문제에 뭐 몰농도를 따로 주어지진 않았으니까요. 2몰농도, 1몰농도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이 니은보다 크다라고 했는데요. 얘를 보면은 용액 액성이 염기성이 나오겠죠. 왜냐면 20m몰의 수소이온, 50m몰의 수산화이온, 그럼 여긴 염기성, 여기는 60m몰의 수소이온, 30m몰의 수산화이온, 그럼 얘 액성은 산성이죠. 염기성과 산성, 누가 pH가 커요? 염기성이 커요. 그럼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네요. 니은,
질산과 수산화냮 수용액의 단위 부피당 음이온수는 2대1이다. 나왔죠? 단위 부피당 음이온수. 이건 몰농도로 바로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은 둘 다 일가산, 일가염기이기 때문에 단위 부피당 음이온수가 얘네들의 몰농도비랑 똑같이 나오거든요. 질산과 수산화트륨 몰농도비 몇 대 몇? 2대1.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2대1 맞다 틀리다? 맞다. 이렇게 봐주면 되는 거죠. 디귿. 다에서 나트륨 이온의 수와 질산 이온의 수는 같다라고 했는데요. 다를 보면 얘가 30ml가 들어갔죠. 이렇게 곱하면 질산 이온의 미리몰이 나오겠네요. 그럼 몇 미리몰 나와요? 얘가 60ml몰이 나오고요. 나트륨 이온의 수도 구해볼게요. 30 곱하기 1 해주면 되겠죠? 몇 미리몰 나와요? 30ml 나오네요. 그럼 둘의 수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질산 이온이 더 많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같이 배워볼 꿀팁은요. 바로 이가산염기를 첨가하는 경우에요. 두 가지의 상황으로 나눠서 해석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 상황은 이가산염기를 첨가하는데 중화점에 도달하지 않았을 때 상황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기존에 있는 산염기가 1가인지 2가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가를 첨가할 때 어떤 식으로 이온수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시로 염기 수용액에 이가산을 첨가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황산 10개가 있습니다. 얘가 이온화되면 양이온이랑 음이온이 몇 개씩 나와요? 양이온 20개와 음이온 10개가 나오겠죠. 여기에 있는 20개의 수소이온이 중화 반응에 참여할 거예요. 중화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내가 넣은 수소이온이 모두 반응에 참여하겠죠. 그럼 몇 개의 수산화이온이 감소하겠어요? 20개의 수산화이온이 감소할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수소이온 20개가 들어오면서 용액 속의 음이온수는 몇 개가 줄어야 돼요? 20개가 줄어야 돼요. 이때 구경꾼 음이온이 몇 개 들어와요? 10개가 들어오네요. 그럼 얘는 수용액 속에 있는 음이온의 수를 10개 늘릴 겁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개가 감소하고 10개가 늘었으니까 음이온수는 어떻게 될 것이다? 10개만큼 감소할 것이다. 이게 이가를 첨가했을 때 나타나는 변화거든요. 저번 시간에 1가를 첨가했을 때 중화점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이온수의 변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하지만 이가를 첨가하는 경우에는 이온수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산을 첨가하냐 염기를 첨가하냐에 따라서 변화하는 이온수가 달라요. 지금 우리가 첨가한 게 뭐예요? 산이에요. 변화하는 게 음이온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가산을 첨가할 때 양이온수의 변화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 첨가되는 수소이온과 중화 반응하는 음이온의 숫자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반대로 이가 염기를 첨가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음이온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누구의 숫자가 줄어들 것이다? 양이온의 숫자가 줄어들 것이다. 근데 이때 줄어드는 수치 있죠. 이게 넣어준 산 또는 염기의 개수랑 똑같아요. 위에 봐볼래요? 산을 몇 개 넣었어요? 10개.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음이온이 몇 개 감소해요? 10개 감소해요. 반대 이야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수용액을 봤더니 이가 염기를 첨가했을 때 양이온이 이몰만큼 감소했더라. 그럼 내가 넣은 이가 염기가 애초에 몇 몰이었다? 2몰이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따 예제를 가지고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상황은요. 1가 수용액에다가 2가를 첨가하는데 이미 중화점을 넘어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스킬입니다.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1가 염기인 수산화냮 수용액이 있었고요. 여기에다가 2가 산인 황산을 첨가했습니다. 이때 수용액에 대해서 양이온의 양분의 음이온의 양이 2분의 1로 주어졌다면 우린 얘의 액성을 판단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예요.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저번 시간 때 배웠던 스킬을 사용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문제를 보면은 1가에다가 2가를 첨가하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근데 상황을 바꿔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1가에다가 2가를 첨가하여 혼합 용액을 만들든 2가에다가 1가를 넣어서 혼합 용액을 만들든 사용한 용액의 양만 같다면 결과값은 똑같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 2가에다가 1가를 첨가했다고 내 마음대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여기에 이가산이 있어요. 내가 1가 염기를 넣어. 만약에 중화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전체 이온수의 변화는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럼 이가산을 기준으로 양이온의 수분의 음이온의 수를 계산하면 분수값이 몇이 나와야 돼요? 2분의 1이 나와야 돼요. 근데 마침 여기 2분의 1이 나왔죠. 그럼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예요? 용액의 액성이 산성이거나 중성일 것이다. 중성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근데 선생님이 산성이라고 가정해 놓은 이유는 뭐냐면은
산성이라고 놓고 문제를 쭉 풀다 보면은 뭐야 알고 보니 중성이었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문제를 풀 때에는 얘가 중성인 경우를 고려하지 않아요. 왜? 문제 풀다 보면 어차피 산성이 중성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처음 경우의 수를 정할 때에는 굳이 중성까지 고려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때 요 분수값을 봤는데 2분의 1이 아니라 다른 값이었어요. 그럼 액성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염기성이 되는 거죠. 2분의 1이었다? 산성 또는 중성이 되는 거고요.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겠죠? 1가 용액과 2가 용액이 혼합되는 경우에는 누가 누구에 첨가되었다라는 말이 나와도 그걸 개무시하고 그냥 1가를 2가에다가 넣었습니다 라고 생각해주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스킬이 늘어난다는 거죠. 방금 우리가 배운 이 두 가지 스킬을 사용할 수 있는 예제를 준비했는데 이번 예제는 자히스토리 예제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요. 근데 선생님이 최대한 쉽게 풀어볼 테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다음은 중화반응에 대한 실험이다 라고 이렇게 복잡하게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이런 문제일수록 그림이 나왔다? 무조건 그림부터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글보다는 그림이 조금 더 직관적이거든요. 한번 봐볼게요. 초기에 이가산이 비커에 담겨 있었어요. 거기에 A를 한번 놓고 B를 한번 놓고 다시 한번 B를 넣어서 최종 용액을 만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험 과정을 한번 읽어볼게요. 0.3 몰롱도 HTX Vml가 담긴 비커에 수용액 A 5ml를 첨가해서 혼합용액 1을 만들었대요. 아, 첫 번째로 만들어진 게 혼합용액 1이구나. 그 다음 여기다가 B15 넣어서 2를 만든다. 그럼 두 번째가 2, 세 번째가 3. 아, 이렇게 용액이 만들어졌구나. 어때요? 그림하고 실험 과정하고 차이가 거의 없죠. 근데 그림에 나와 있지 않은 정보가 실험 과정에 나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선생님이 한 것처럼 꼭 그림도 보고 글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래요. 근데 여기까지 봤을 때는 A랑 B가 누구인지 모르겠죠. 그건 제일 위에 써져 있습니다. 수용액 A와 B는 1가염기, 2가염기 중 하나고 모두 이온화가 잘 되고요. 마지막 실험 결과를 보니까 세 번째에서 용액 액성이 중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 산성 수용액에다가 염기를 첨가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액성이 중성이 된다고? 여기에 있는 세 개의 비커는 모두 액성이 산성이구나. 이럴까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A하고 B가 누구인지도 한번 찾아볼게요. 표에 있는 자료를 봐볼까요? 익숙한 값이 보이네요. 양이온수분의 음이온수. 첫 번째 비커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2가 3만 들어있는 상황이에요. 얘 양이온수 대 음이온수 B가 2대 1이죠. 그럼 분수값을 만들었을 때 첫 번째 비커의 분수값은 몇이 나와야 돼요? 2분의 1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때 A를 첨가하니까 용액 1에서 분수값이 어떻게 됐어요? 2분의 1에서 달라졌죠. 왜 달라졌을까요? 이온수의 변화가 생겼으니까. 근데 아직 중화점 도달 안 했잖아요. 그러면 1가를 첨가했다면 이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기에 첨가된 A는 1가다 2가다? 2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A는 몇 가염기다? 2가염기다.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찾는 방법 말고 찾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 1에서 2로 넘어가는 과정을 보는 겁니다. 여길 보면 분수값이 5분의 3, 5분의 3 똑같은 거 보여요?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B를 첨가하는 동안에는 이온수 변화가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1가를 첨가했다는 거예요? 2가를 첨가했다는 거예요? 아, 1가를 첨가했구나. 여기에서 넣어준 B가 1가 염기구나. 이렇게도 알 수 있는 거죠. 방금 선생님이 두 가지 방법으로 A와 B를 찾았거든요. 첫 번째는 2분의 1에서 5분의 3으로 변했다. 두 번째는 5분의 3에서 5분의 3으로 일정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만약에 문제에서 여기가 A, A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그러면 변화가 없으니까 여기가 1가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여기로 5분의 3으로 주고 이쪽에 있는 숫자 값을 안 줬어요. 그럼 어떻게 찾아야 돼요? 2분의 1에서 5분의 3으로 변했으니까 이가를 첨가했구나 이렇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 다 아셔야 돼요. 변화를 보고 이가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변화가 없는 것을 보고 일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자료도 조금 활용을 해볼까요? 실험 1과 실험 2에 대해서 혼합용액에 존재하는 모든 이온의 몰농도의 합이 상대값으로 표현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용액 1과 용액 2의 몰농도의 비가 몇 대 몇이다? 8대 5다. 근데 방금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1에서 2로 넘어갈 때에는 1가 염기를 첨가했어요. 즉 이온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 몰농도는 어떻게 계산하죠? 몰농도는요. 부피분의 몰수로 계산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이온의 몰농도는요.
부피분의 모든 이온의 몰수로 계산이 돼요. 근데 1에서 2로 넘어갈 때 이온의 몰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럼 몰수 변화는 없는데 새로운 B라는 용액이 들어오면서 부피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죠. 아, 이때 몰농도 변화는 왜 생긴다? 부피 변화 때문에 생긴다. 몰농도와 부피가 반비례 관계에 있구나. 즉 1과 2의 몰농도의 비가 8대 5라면 부피 비가 몇 대 몇이다? 5대 8이다. 그거에 대한 식을 세워주면 돼요. 자, 첫 번째 용액 부피 몇이에요? 초기 V에다가 5mm 첨가했으니까 V 플러스 5가 되겠죠. 두 번째 수용액 부피 몇이에요? V 플러스 5 플러스 15니까 V 플러스 20이 되겠죠. 요 두 개의 부피비가 몇 대 몇이어야 된다? 5대 8이어야 된다. 뭐 외양곱은 내양의 곱과 같다로 풀어주셔도 되고요. 여기를 보면은 차이가 15, 여기는 3 차이 나죠. 그럼 여기 차이를 15 차이 나게 맞춰보겠습니다. 그러면은 5배를 해주면 되겠네요. 25, 40. 이게 실제 값이랑 대응되겠죠? V값이 몇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0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문제가 거의 마무리가 됐거든요. 마지막 마무리를 실제 미리물을 구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실제 미리물을 구하지 않고 대략적으로 약간 야매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야매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선생님이 했던 말 중에 이 말 기억나요? 첨가한 이가산, 이가염기만큼 전체 이온수가 줄어든다. 여기에서 첫 번째 비커에서 1번 비커로 넘어갈 때 이가염기를 첨가했죠. 그럼 이때 이온수 변화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줄어들 거예요. 얼만큼? 첨가한 A만큼. 지금 여기에 있는 분수값 보여요? 원래 분수값이 몇이었어요? 2분의 1이었죠. 근데 이 분수값이 몇으로 변했어요? 5분의 3으로 변했어요. 이때 내가 첨가한 게 이가 산이에요, 염기예요? 이가 염기거든요. 그럼 양이온수가 줄어요, 음이온수가 줄어요? 양이온수가 줄어요. 즉 여기 있는 3이라는 숫자 값은 2분의 1에서 변하지 않은 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2분의 1 숫자 값을 바꾸겠습니다. 분자가 몇이 나오도록? 3이 나오도록.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꿔 써줄 수 있어요? 6분의 3이라는 분수값에서 몇이 되었다? 5분의 3이라는 분수값이 되었다. 이걸 기준으로 양적 관계식을 쓰는 겁니다. 잘 봐봐요. 여기에는 6과 3, 5랑 3을 실제 이온의 몰수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처음에 0.3 물농도 H2X Vml는 20ml죠. 여기에 이온이 어떻게 들어있었다? 양이온 6개, 음이온 3개가 들어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도 한번 써볼게요. A는 이가 염기라 그랬죠. 그럼 이가 염기식을 쓰는 거예요. A 몰농도 ZOH2를 5ml 첨가했을 때 그때 이온이 얼만큼 들어와야 돼요? 지금 여기 보면은 1 줄어든 거 보이죠? 그럼 얘가 1만큼 들어오면 돼요. 양이온이랑 음이온이 이렇게 1, 2만큼 들어온 상황이에요. 그리고 용액 마지막 3까지 왔을 때 액성이 뭐가 돼야 돼요? 중성이 돼야 돼요. 그럼 우리 또 어떤 표현을 쓸 수 있냐? 1가를 첨가하죠. 0.4 몰농도 YOH를 15 플러스 Xml, 즉 최종 3번 비커까지 가는 겁니다. 이만큼 첨가를 했더니 액성이 중성이 되어라. 즉 여기에 있는 수소이온을 다 지우라는 거거든요. 이미 얘가 6개 중에 2개 지우죠. 몇 개 남아요? 4개 남네요. 그럼 4개를 지우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이렇게 4개씩 들어오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끝나요. 봐봐요. 얘랑 얘 몰농도의 비가 몇 대 몇이에요? 3대 4. 그때 구경권 이온 가지고 생각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얘네들의 몰수와 구경권 이온의 몰수는 동일하니까요. 구경권 이온의 몰비 몇 대 몇이에요? 3대 4입니다. 우리 이온의 몰수는 어떻게 계산하죠? 몰농도 곱하기 부피로 계산하죠. 근데 몰농도의 비가 3대 4인데 이온의 몰비도 3대 4네? 아, 둘의 부피가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여기 식에다가 대입해서 써봐도 돼요. 첫 번째 용액 몰농도가 3, 몰수가 3. 두 번째 용액 몰농도가 4, 몰수가 4. 그럼 이때 들어가는 부피값이 어때야 돼요? 1로 같아야 되잖아요. 아, 초기에 준비된 이가산하고 내가 넣은 일가용기의 부피가 동일해야 되겠구나. x가 몇이다? 5다.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A, 몰농도잖아요. 그 몰농도는 어떻게 찾아주면 돼요? 부피를 일치시켜서 봐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봐봐요. 얘 20ml 있죠. 얘도 20ml 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이온의 몰수가 4배만큼 늘어나겠죠? 48. 구경권 이온의 몰비 보세요.
같은 부피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데 몰비가 몇 대 몇이에요? 3대 4. 같은 부피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데 몰비가 3대 4. 그럼 몰롱 대비도 3대 4. 아, A 값이 몇이다? 0.4다. 그러면 우리는 V도 찾았고 X도 찾았고 A도 찾았죠. 지금 여기 밑에 문제가 잘려 있지만 원래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뭔 줄 알아요? A, V, X 찾는 거예요. 그럼 우린 이 문제를 잘 풀어낸 겁니다. 어때요? 마지막에 요 과정을 실제 미리몰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곱하면 몇 미리몰 몇 미리몰 이렇게 곱하면 몇 미리몰 몇 미리몰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은 또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요. 여기 몰농도하고 부피를 곱하면 실제 미리몰이 나오죠. 몇 미리몰 나와요? 6미리몰 나오죠. 근데 선생님이 구한 값으로는 얘네들의 6미리몰이 3으로 표현된 거 보여요? 아, 내가 써놓은 건 실제 값의 절반이구나.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 1, 2를 썼죠. 그럼 이거 바로 몰농도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얘의 몰수가 얘의 몰수랑 똑같죠. 그럼 몰농도 구해봐요. 미리몰을 부피로 나눠. 몇 나와요? 5분의 1. 근데 아까 말했죠. 내가 구한 건 실제 값의 절반이라고. 그럼 얘의 몰농도는 2배니까 0.4. 얘도 봐봐요. 원래 얘랑 얘를 곱하면 미리몰이 나오죠. 실제 미리몰 몇 나와야 돼요? 선생님이 4라고 썼으니까 8이 나와야 돼요. 그럼 0.4에다가 몇을 곱해야 8이 나오냐? 22잖아. x, 5.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실시값이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길 기준으로 실제 양과 선생님이 정한 상대적인 양 사이의 관계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방금 선생님이 한 것처럼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볼 스킬은 혼합용액에 존재하는 이온의 몰농도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이미 전에 한번 선생님이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문제에 단위 부피당 이온수라는 말이 나오면 그걸 몰농도로 생각하고 이온의 몰농도가 주어져 있다면 부피를 곱했을 때 이온의 몰수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오늘 할 건 뭐냐면은 산염기를 첨가하는 경우 혼합용액에 존재하는 이온의 몰농도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알려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보냐면 영상을 잠깐 멈춰두고 1가산염기를 첨가했을 때 아직 중화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용액을 계속해서 넣을 때 부피와 몰수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럼 전체적으로 용액의 몰농도 값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걸 한번 예측해 본 뒤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설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일가산염기를 첨가하는 경우 아직 중화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혼합 용액에 존재하는 이온의 몰농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는 몰수 변화와 부피 변화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먼저 볼 건데요. 우리가 1편에서 배웠던 스킬을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중화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내가 1가를 첨가하는 경우 전체 이온의 몰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즉 여기에는 분수값에서 분자항은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용액을 계속해서 넣고 있어요. 그럼 전체 부피는 어떻게 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몰농도는 어떻게 될 것이다?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알겠죠? 분자 따로 분모 따로 생각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변화값을 예측해주면 됩니다. 두 번째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이가산염기를 첨가할 때 아직 중화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혼합 용액의 몰농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는 2편에서 배웠던 걸 써먹으면 되겠네요. 이가를 첨가하는 경우에는 이온의 몰수가 어떻게 돼요? 줄어듭니다. 산을 첨가하는 경우에는 음이온 수가 줄고요. 염기를 첨가하는 경우에는 양이온 수가 줄죠. 이때 용액을 계속해서 넣고 있으니 부피는 어떻게 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분자가 작아지고 분모가 커지고 있네요. 전체 분수값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게 되겠네요. 이렇게 몰농도가 감소할 것이라는 사실까지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염기 수용액이 비커에 담겨 있는 상황이었어요. 거기에다가 똑같은 농도의 1가산을 첨가할 때랑 2가산을 첨가할 때 언제 몰농도가 더 빠르게 감소할까요? 방금 우리가 여기에서 1가를 넣어도 몰농도가 감소할 것이고 2가를 넣어도 몰농도가 감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똑같은 농도의 1가산과 2가산을 넣는다면 언제 몰농도가 더 빠르게 감소할 것이냐라는 거죠. 언제 더 빠르게 감소하겠어요? 2가를 넣었을 때 더 빠르게 감소합니다. 왜요? 1가가 넣을 때에는 부피만 증가하지만 2가를 넣을 때에는 몰수가 감소하면서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몰농도가 조금 더 빠르게 감소할 것이다. 이거를 활용하는 평가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상황이에요. 중화점 이후에 용액을 첨가할 때는 부피분의 몰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세 번째 상황을 이해하시려면요. 1번하고 2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왜 1, 2번을 알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어떤 상황이냐. A몰롱도 염산과 B몰롱도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혼합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때 액성이 중성입니다. 즉 중화점에 도달한 상황이거든요. 이때 혼합 용액의 이온의 몰롱도가 초기 이온의 몰롱도랑 같을 것이냐 다를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A 몰롱도 염산을 기준으로 이온의 몰롱도를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Cl 하나당 이온은 몇 개씩 나와요? 2개씩 나와요. 그럼 염산의 몰롱도가 A 몰롱도라면 여기에 들어있는 이온의 몰롱도는 EA 몰롱도가 나와야 돼요. 왜? 하나당 이온이 2개씩 나오니까. 마찬가지로 NaOH 하나당 이온 몇 개씩 나와요? 2개씩 나와요. 즉 비몰롱도 NaOH 수용액의 이온의 몰롱도는 EB 몰롱도가 나와야 됩니다. 이때 혼합 용액의 이온의 몰롱도를 C라고 한다면 EA랑 C의 대소 비교 또는 EB와 C의 대소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뭐를 이용하면? 방금 우리가 배웠던 스킬을 이용하면. 아까 1가를 첨가하는 경우 혼합 용액의 이온의 몰롱도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계속 감소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가정을 해봅시다. 산이 원래 있었고 거기에다 내가 염기를 첨가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원래 이온의 몰롱도는 EA였겠죠. 얘를 첨가하면 첨가할수록 이온의 몰롱도가 감소해서 C가 됐을 겁니다. 그럼 어때요? 여기에서 말하는 C는 EA보다 큰 값이에요? 작은 값이에요? 작은 값이에요. 왜? EA가 줄어들어서 C가 된 거니까요.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1가 염기에다가 1가 산을 첨가하는 상황이에요. 초기 이온의 몰롱도가 EB 몰롱도였을 거고요. 산을 첨가하면서 이온의 몰롱도가 감소하게 될 거예요. 그러다가 중화점에서 C가 되는 거죠. 그럼 EB가 줄어들어서 C가 된 거니까 EB가 커요? C가 커요? EB가 커요. 선생님이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중화점에서 만들어지는 이온의 몰롱도라는 C 값은 내가 사용한 용액의 몰롱도보다 큰 값을 갖는다, 작은 값을 갖는다? 작은 값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면 중화점 이후에 산을 첨가하든 염기를 첨가하든 여기 둘 다 얘보다는 농도가 진한 용액이 돼요. 그러면 용액의 몰롱도가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게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중화점에 도달했을 때의 이온의 몰롱도는 어느 용액을 기준으로 하든 이온의 몰롱도가 줄어든 상황이에요. 즉 여기에다가 산을 더 넣던 염기를 더 넣던 무조건 몰롱도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단 새로운 용액을 첨가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동일한 산 염기를 사용해 가지고 계속 실험을 진행하는 경우 중화점 이후에 용액이 첨가되었다면 이온의 몰롱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여기는 요 왼쪽에 있는 예시들을 다 활용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자이스토리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문제를 끝까지 풀이하지 않고 이 스킬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만 보여드릴게요. 다음은 중화반응에 대한 실험이다 라고 해서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도 그림이 있으니 그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NaOH 10ml에다가 기억과 니은을 첨가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를 보니 기억과 니은은 1가산, 2가산 중 하나라고 하네요. 실험 과정을 봅시다. NaOH, HA, H2B를 준비를 하고요. NaOH 10ml에 X몰롱도 기억도 넣어보고 X몰롱도 니은도 넣어본대요.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상황과 상당히 유사하죠. 1가산하고 2가산을 첨가하는데 둘의 몰롱도가 똑같다. 그럼 이거 써먹을 수 있겠죠? 첨가하는 용액의 몰롱도가 같다 하면 언제 몰롱도가 더 빠르게 감소할 것이다? 2가를 첨가했을 때 몰롱도가 더 빠르게 감소할 것이다. 표 한번 봐볼까요? 어떤 자료가 나와 있냐면 혼합 용액에 존재하는 모든 이온의 몰롱도의 합이라는 게 나와 있고요. 걔네들의 수치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가 나타나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진짜 많거든요. 방금 배웠던 스킬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봅시다. 중화점까지는 이온의 몰롱도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중화점 이후로는 용액을 첨가할수록 이온의 몰롱도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그리고 여기를 다시 봐볼까요? 처음에 1에서 2분의 1로 감소했다가 다시 2분의 1이라는 수치가 또 등장을 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중화점 전까지는 이 수치가 감소하고 중화점 이후로 다시 수치가 증가합니다.
어디에 중화점이 있었다? V랑 3V 사이에 중화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 2분의 1 하면서 계속 값이 작아지다가 여기에서 중화점을 찍고 다시 2분의 1로 올라온 상황이라는 거죠. 똑같이 다도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1이었고 그 다음 5분의 3이었고 그 다음 뭐라 그랬냐? A라고 나와 있지만 A는 5분의 3보다 작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은 아직 중화점에 도달하지 않았네가 아니라 이렇게 갈 때 줄어들었죠. 이렇게 갈 때 또 줄어들었죠. 그러면 적어도 V 앞에 중화점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중화점 이후 용액을 첨가하게 되면 혼합 용액의 몰롱도는 어떻게 돼야 돼요? 항상 증가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5분의 3에서 A로 가면서 여전히 감소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확실히 여기가 이미 중성이 된 지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선생님,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A로 갈 때 줄어들었으니까 여기엔 중화점이 없는 건가요? 아니요. 그것도 몰라요. 왜냐하면 5분의 3에서 A로 가는 게 감소는 맞는데 그냥 단순히 중화점에 도달하지 않아서 감소한 건지 아니면 중화점에 도달해서 다시 증가했는데도 여전히 숫자 값이 작은 건지를 몰라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기에 중화점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에서도 여전히 감소가 나타났다? 적어도 앞에 중화점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 나도 다도 V 첨가할 때까지 아직 중화점에 도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써져 있는 이 스킬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첨가하는 용액의 몰롱도가 같다면 1가를 첨가할 때보다 2가를 첨가할 때 몰롱도가 더 빠르게 감소하더라. 나에서는 몰롱도가 몇이 줄었어요? 1에서 2분의 1로 2분의 1이 줄었습니다. 다는 1에서 5분의 3으로 갈 때 몇이 줄었어요? 5분의 2가 줄었어요. 어디에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났나요? 나의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났죠. 그럼 나에 첨가된 기억이 이가산, 다에 첨가된 니은이 일가산, 이렇게 결론을 내려줄 수 있는 거죠. 문제에 스킬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겠죠? 그러면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팁은 좀 새로운 팁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팁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번에도 자이스토리 문제를 가져왔는데요. 선생님이 알려줬던 스킬만 잘 활용하면 쉽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은 중화반응 실험이다. 이번엔 그림이 안 나왔으니까 과정을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Cl, NaOH, KOH를 준비를 하고요. 염산 Xml에 수산화나트륨 20ml를 조금씩 첨가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나의 최종 혼합 용액에서 15ml만 꺼낸다고 합니다. 15ml만 꺼내서 거기에다가 KOH 10ml를 조금씩 첨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실험 결과 그래프를 보니까 나에 대한 그래프가 나와 있고요. 다에 대한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Y값이 뭐로 주어져 있냐? 혼합 용액에서 단위 부피당 X이온수, 그게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뭘 아셔야 되냐면 여기 있는 나의 상황을 보면 산에다가 염기를 첨가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온이 초기부터 존재했어요. 그 말은 여기에서 말하는 X이온은 산의 이온에 해당합니다. 즉 H 플러스이거나 Cl 마이너스이거나 요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수소이온과 염화이온 중에 누가 맞을 것이냐? 그걸 우리가 찾아봐야겠죠. 어떤 식으로 찾아주면 좋을까요? 바로 알자 이온과 구경꾼 이온의 특징을 가지고 찾아주시는 게 좋아요. 알자 이온의 특징이 뭐예요? 염기를 첨가하면 첨가할수록 수소 이온의 수는 어떻게 되죠? 중화 반응하면서 줄어들게 될 겁니다. 반대로 구경꾼 이온은 중화 반응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염기를 첨가하더라도 개수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얘가 누구인지를 찾아볼 건데 그래프에 나와 있는 Y 값이 그냥 X 이온수가 아니라 단위 부피당 X 이온수예요. 선생님이 전에 꿀팁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단위 부피당이라는 말이 나오면 농도로 해석하거나 부피를 곱해서 이온수로 바꿔서 해석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뭐예요? 이온의 몰수 변화죠. 그럼 몰 농도로 생각해야 되겠어요? 몰수로 생각해야 되겠어요? 몰수로 생각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여기에 주어진 단위 부피당 이온수에다가 부피를 곱해서 총 이온수를 구한 다음 그것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그래프가 있고 다의 그래프가 있어요. 어딜 먼저 사용해야 되냐? 다의 그래프를 먼저 사용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초기 HCl의 부피를 우린 모르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단위 부피당 이온수에 곱해야 하는 부피의 실제값을 우리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다는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에서 만들어진 용액에서 15ml만 꺼내서 5ml, 10ml의 염기를 넣은 상황이에요. 다 같은 경우는 실제 부피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부터 활용한다? 다부터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에 있는 단위 부피당 X이온수를 X이온의 몰수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바꿔주면 돼요? 단위 부피당 이온수에다가 부피를 곱해주면 됩니다. 초기 단위 부피당 이온수가 1이고요. 초기 부피가 15로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가장 처음 X이온의 몰수는 15가 될 겁니다. 그 다음 KOH 5ml를 첨가했을 때를 볼 건데요. 단위 부피당 X이온수가 2분의 1이 나왔고요. 총 부피는 15에다가 5를 넣었으니까 20이 나올 거예요. 2분의 1 곱하기 20은 몇 나와요? 10 나오네요. 그 다음도 한 번 더 구해볼게요. 최종 부피는 15에다가 10을 더했으니까 25. 초기값이 5분의 1이죠. 두 개 곱하면 몇 나와요? 5가 나오네요. 염기를 첨가하는 동안 X이온의 몰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죠. 그럼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알 수 있겠네요. 누가 맞다? 1번 상황이 맞다. 즉 X는 수소이온이다.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X이온의 종류를 찾는 과정에서는 새로운 스킬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잖아요. 이제 새로운 스킬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스킬은 첨가한 산염기의 부피는 감소한 알짜이온의 몰비와 같다입니다. 중화점 이전에만 사용할 수 있는 스킬인데요.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방금 우리는 X이온이 수소이온이라는 걸 찾아냈어요. 다시 한번 이 그래프를 보면 나와 다에 모두 단위 부피당 이온수가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 말은 나, 다 수용액에 수소이온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즉, 액성이 뭐라는 거예요? 산성이라는 거죠. 초기에 내가 준비한 게 산이고 거기에다가 염기를 넣고 있는데 여전히 액성이 산성이다. 아직 중화점에 도달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방금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아직 중화점에 도달하지 않았으니 요 스킬을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 문제는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스킬을 안 쓰고 새로운 스킬을 써야 하냐? 그래프에 나와 있는 요 이온이 알짜 이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전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중화점에 도달하기 전까지 일가산염기를 첨가하는 동안 전체 이온수 변화가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없다 했죠. 양이온수의 변화도 없고 음이온수의 변화도 없고 전체 이온수의 변화도 없지만 알짜 이온의 수는 변화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짜 이온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선생님이 알려준 스킬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럴 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냐? 바로 여기 써져 있는 스킬을 사용하면 돼요. 첫 번째 그래프를 볼게요. 처음에 수소이온이 존재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수소이온이 줄고 그 다음에 수소이온이 한 번 더 줄어요.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단위 부피당 이온수이기 때문에 부피와 몰수 모두의 영향을 받지만 우린 여기에 있는 수치를 몰수로 바꿔줄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단위 부피당 이온수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이온의 몰수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초기 지점, 10ml를 첨가한 지점, 20ml를 첨가한 지점에 X이온의 몰수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부피가 몇이에요? X. 그리고 N값이 4로 나와 있죠? 그러면 초기에 X이온은 얼만큼 있었던 거예요? 4X만큼 있었던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부피가 Xml에 10ml 첨가했기 때문에 X 플러스 10이 되었습니다. 그거랑 2를 곱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몇이 나와요? 2X 플러스 20이 나오죠. 세 번째도 똑같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부피 X 넣어준 거 20. 그럼 총 부피가 X 플러스 20. 그리고 단위 부피당 이온수가 1. 그럼 몇 나와요? X 플러스 20.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겠죠.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 써놓은 요 숫자 값들은 뭐예요? 여기에 있는 각 지점에서의 수소이온의 몰수입니다.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갈 때 수소이온의 몰수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왜? 염기가 들어왔으니까.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갈 때 수소이온의 몰수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왜? 염기가 들어왔으니까. 근데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갈 때 첨가된 염기의 양하고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갈 때 첨가된 염기의 양이 어때요? 같죠. 그럼 여기에서 감소한 수소이온의 몰수가 같아야 됩니다. 만약에 첨가된 부피가 초기가 10, 나중에 30이었어요. 그럼 첨가된 부피비가 1대 2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감소한 수소이온의 양과 여기서 감소한 수소이온의 양의 비가 1대 2가 나와야 됩니다. 그게 선생님이 처음에 말했던 스킬이에요. 첨가한 산염기의 부피비, 여기에서는 10ml, 10ml로 1대 1로 같죠. 그럼 여기에서 감소한 알짜이온의 몰비 또한 1대 1로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빼볼게요. 얼만큼 감소했는지를 보려면 처음 값에서
나중값을 빼주면 되죠. 그럼 얼만큼 감소했는지가 나옵니다. 그럼 첫 번째, 요 구간에서는 얼만큼 감소했어요? 2x-20만큼 감소했고요. 두 번째 구간에서 얼만큼 감소했어요? x만큼 감소한 게 보이죠. 요 두 개가 1대1의 비를 가져야 된다. 즉, 같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식이 어떻게 풀려요? 2x-20은 x다. 결론적으로 x가 몇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0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x까지 찾았으면 문제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문제에서 마지막에 구하라고 한 게 뭐냐면 HCl Xml랑 KOH 30ml를 혼합했을 때 염화이온의 수분의 칼륨이온의 수가 어떻게 되냐 이걸 물어봤거든요. 그럼 우리는 HCl 20ml에 들어있는 그리고 KOH 30ml 들어있는 이온의 수만 써주면 돼요. 근데 이걸 알아요. 일단 여기부터 해볼까요? HCl 20ml에 들어있는 이온의 몰수를 써볼게요. 단위부피당 X이온수, 수소이온수가 4였죠. 그럼 20 곱하기 4. 수소이온은 얼만큼 있었어요? 80만큼. 아, HCl 20ml의 수소이온이 80만큼 있었다고? 그러면 구경꾼 이온도 80만큼 있었겠네. 이게 HCl 20ml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KOH는 어떻게 찾아주냐? 여길 보고 아는 거예요. 여기는 요 다실험을 봤을 때 KOH 5ml씩 넣을 때 수소 이온수가 5씩 줄어드는 거 보여요? 얘 5ml에 수산화 이온이 5개 들어있다는 거네? 근데 난 얼만큼 준비했어요? 30ml 준비했죠. 그러면 칼륨 이온하고 수산화 이온이 몇 개씩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30개씩 들어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얘를 이용해서 여기에는 값을 찾아주면 되는데요. 이 문제는 중화 반응 안 시켜도 되긴 하지만 시켜볼게요. 여기에 있는 80, 밑에 있는 30 반응하면은 얼마큼 남아요? 수소 이온이 50만큼 남겠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염화 이온의 수분의 칼륨 이온의 수니까요. 80분의 30 정리하면 8분의 3 정답 2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금속의 산화하는 반응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수능에 출제되지 않고 있다가 올해 다시 등장한 유형입니다. 선생님이 기본적인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적용할 수 있는 꿀팁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금속의 산화원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바로 반응성이 큰 금속일수록 이온으로 존재하려 한다는 겁니다. 이온으로 존재하려고 한다는 건 금속은 양이온을 형성하기 때문에 전자를 잃으려고 한다는 거거든요. 전자를 잃는다. 산화예요, 환원이에요? 산화입니다. 그래서 반응성이 큰 금속일수록 산화되려고 한다. 이걸 가장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구리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이 있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마그네슘 금속을 넣을 거예요. 이때 금속의 산화하는 반응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구리보다는 마그네슘의 반응성이 더 크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마그네슘이 이온으로 존재하는 게 더 안정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구리 이온이 마그네슘에게서 전자를 뺏어옵니다. 그래서 구리 이온은 구리가 되고 마그네슘은 마그네슘 이온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반응이 진행될 때 산화되는 물질하고 환원되는 물질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구리 이온은 전자를 얻었어요, 잃었어요? 전자를 얻었네요. 그럼 구리는 뭐가 됐다? 환원이 됐을 거다. 환원되는 물질은 산화제라고 불러요? 환원제라고 불러요? 산화제라고 부르죠. 그럼 반대로 마그네슘 금속은 마그네슘 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잃었죠. 전자를 잃은 건 산화되는 물질은 환원제라는 표현을 쓰죠. 첫 번째는 스킬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지만요. 다음 스킬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부터 스킬인데요. 반응하는 금속의 이온의 전해량비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선생님이 반응식 하나를 준비해 봤어요. A 이온이 수용액 상태로 존재했고 거기에다가 B를 넣었더니 A와 B 사이에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기는 A, B는 모두 금속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일단 이렇게 봤을 때에는 A의 개수, B의 개수가 맞으니까 화학 반응식이 완성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반응식은 잘못된 반응식입니다. 왜냐하면 A 이온이 A 금속이 되기 위해서는 전자 하나를 얻어야 돼요. B 금속이 B 이온이 되기 위해서는 전자 두 개를 잃어야 됩니다. 이 상태로 보면은 각 원자 또는 이온이 얻고 잃는 전자의 개수가 동일하지 않잖아요. 그럼 잘못된 반응식이 돼요. A에서는 전자가 하나 출입하고 B에서는 전자가 두 개 출입하죠. 전자 출입을 두 개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A 이온과 A 금속 앞에 개수 몇을 붙여주면 되겠어요? 2를 붙여주면 되겠죠. 이게 올바른 산화하는 반응식이 됩니다. 선생님이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반응하는 금속의 전해랑 비를 보면 A는 1가 양이온이고요. B는 2가 양이온이에요.
전하량 B가 몇 대 몇이에요? 1대 2죠. 이때 반응하는 A이온과 B금속의 개수 B는 몇 대 몇이다? 2대 1이다. 반응하는 금속의 전하량 B를 거꾸로 돌리면 반응하는 개수 B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기억해 주세요. 반응하는 개수 B는 전하량의 역비와 같다. 반대로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전하량의 B는 반응하는 개수 B의 역비와 같다. 이걸 응용하면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을 알아낼 수 있거든요.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위에 있는 예시처럼 금속의 이온의 전하량이 다른 경우 말고 만약에 이온의 전하량이 같은 금속끼리 산화하는 반응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 것인가? 전하량의 B가 1대1이에요. 그럼 반응하는 개수 B도 1대1. 즉, 반응이 진행될 때 이온의 개수 변화가 안 나타납니다. 반응하는 금속과 이온의 전하량이 같다면 수용액 속 이온수의 변화는 있다 없다? 없다. 산화하는 반응이 진행이 됐는데 금속의 이온수 변화가 없다? 그 말은 전하량이 똑같은 얘들끼리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온의 전하량이 다른 경우에도 사용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반응이 진행되면서 수용액 속 이온의 수가 감소했을 때는 이온의 전하량이 어떻게 됐었을 것인가? 봐봐요. 수용액 속 이온의 수가 감소했다라는 거는 반응하는 이온하고 생성되는 이온하고 누가 더 많은 거예요? 반응하는 이온이 더 많은 거죠. 그 말은 반응하는 얘의 개수가 더 많다, 전하량은 생성되는 쪽이 더 크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바로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요. 방금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반응하는 개수 B는 전하량의 역비와 같다. 이온의 수가 감소했다는 건 반응한 양이 더 많고 생성된 양이 더 적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쪽이 개수가 더 많이 반응했으니까 전하량은 생성물 쪽이 더 컸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해보면 수용액 속에 원래 있던 이온의 전하량보다 반응하는 금속 이온의 전하량이 더 클 때 이온의 수가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의 경우도 당연히 써볼 수 있겠죠. 반응이 진행되면서 수용액 속의 이온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반응하는 양보다 생성되는 양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의 개수가 더 많다는 거니까 전하량은 반응물 쪽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용액 속 이온의 전하량이 반응하는 금속의 전하량보다 클 것이다. 이런 것들을 유추해낼 수 있다는 거죠. 산화하는 반응이 진행이 됐을 때 이온의 이온수 변화를 보고 금속의 전하량까지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더 응용하면 얼만큼 반응했는지도 알 수 있어요. 그게 바로 3번 스킬입니다. 이온수 변화를 이용해서 금속과 이온의 전하량을 찾는 거예요. 자, 문제입니다. A이온이 15M만큼 있는 수용액이 있었다고 해요. 거기에다가 B금속을 첨가했더니 A이온과 B금속 사이에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수용액을 보니 A이온과 B이가 양이온이 공존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전체 이온의 수가 10N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A이온과 B이온이 수용액이 얼만큼씩 있을 거냐는 거죠. 이 반응을 굳이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 보자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A이온과 B이온의 전하량 B가 1대2니까 반응 개수 B가 2대1이 나오도록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써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문제를 풀 때에는 이런 화학 반응식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 반응식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는 그냥 반응하는 개수 B가 2대1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기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전하량의 B가 1대2네? 그럼 반응하는 개수 B가 2대1일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를 풀 때에는 굳이 이러한 반응식을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선생님이 굳이 반응식을 쓴 이유는 여러분들 처음 스킬 배울 때는 조금 더 편하게 배우라고 반응식을 써놓은 거예요. 자, 어떤 식으로 스킬을 적용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A하고 B하고 반응하는 개수 B가 몇 대 몇이에요? 2대 1이잖아요. 그럼 반응하는 개수 B대로 반응을 진행시키면요. A이온 2개가 줄어들 때 B이온 1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몇 개의 이온이 줄어들게 돼요? 1개의 이온이 줄어들게 되겠죠. 이 정보를 이용하는 거예요. 원래 문제를 보면 15N의 이온이 있었는데 10N으로 이온 수가 얼마만큼 감소했어요? 5N만큼 감소했죠. 그럼 여기에 써져 있는 숫자 값을 몇으로 맞추자? 5N으로 맞추자는 겁니다. 이렇게 갈 때 5N이 곱해진 거 보이죠? 그럼 나머지 숫자 값에도 5N을 다 곱해주면 돼요. 그럼 B 플러스는 5N만큼 만들어지는 거고 A 플러스는 10N만큼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15N이 있었는데 10N 줄었어요. A는 얼만큼 남을 것이다? 5N만큼 남을 것이다. 그러면은 B는 얼만큼 만들어졌을 것이다? 5N만큼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이해되세요? 이렇게 전하량이 주어져 있을 때에는 이온의 변화량을 쉽게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온의 전하량이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다음 예제인데요. A3 플러스 이온이 15N만큼 있었던 수용액에 B금속을 첨가했대요. 그랬더니 B금속이 A이온과 산화하는 반응을 일으켜서 이런 식으로 B이온을 형성했다고 합니다. 이때 B의 전하량을 B 플러스, 즉 미지수를 이용해서 표현한 상황이에요. 보통 이런 산화하는 반응 문제가 나오면 문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금속의 전하량은 1, 2, 3 중에 있다 또는 3 이하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거든요. 그럼 여기에는 B가 1, 2, 3 중에 하나이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이때 B의 전하량이 절대로 3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방금 우리가 왼쪽에서 봤던 내용 때문에 그래요. 이온의 전하량이 같을 때에는 이온수 변화가 없어야 돼요. 근데 이온수가 늘었죠. 그럼 여기 두 번째 경우의 수에 해당합니다. 이온의 수가 증가했다? 그러면은 수용액 속에 있는 원래 이온의 전하량이 더 커야 된다는 거죠. 그럼 3 플러스가 여기에는 B 플러스보다 더 커야 되니까 B가 1 또는 2에서 정의가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선생님이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설계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B가 1가 양이온이었다면 2가 양이온이었다면 어떻게 해석될 것인지 그걸 보여드릴게요. 보통 문제에는 한 가지 더 힌트가 주어져 있어서 B의 전하량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첫 번째, B가 1가 양이온일 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가 1가 양이온이었다면 A이온과 B이온의 전하량 비가 3대 1이 되죠. 그럼 반응하는 개수 B는 몇 대 몇이 돼요? 1대 3이 되어야 됩니다. 반응하는 A이온의 개수는 줄어들 거고요. 생성되는 B이온의 개수는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1 감소, 3 증가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문제를 보면 15N에서 21N으로 몇 N이 늘었어요? 6N이 늘었죠. 그럼 그걸 적용하기 위해서 이때 수용액 속 이온의 변화를 써보도록 할게요. 1 감소 3 증가 하면 이온이 얼만큼 증가해요? 2만큼 증가합니다. 여기 자리를 6N으로 맞춰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갈 때 3N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3N 곱하면 9N 증가. 이렇게 3N 곱해주면 3N 감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A15N 중에서 3N 반응했으니까 A12N과 B9N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두 번째, B가 2가 양이온이었다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영상을 멈춰놓고 해보세요. 선생님은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가 2가 양이온이었다면 A이온과 B이온, 전해량 B가 3대 2죠. 그럼 이번엔 2대 3의 개수비로 반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2개 감소, 3개 증가. 그렇다면 전체 변화량은 1개 증가죠. 그럼 여기에서 6n 증가로 맞춰주기 위해서 6n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다가 6n을 곱하면 18n, 여기에다 6n을 곱하면 12n이 되겠죠. 15n에서 12n이 반응했다. A가 3n이 남은 상황이고요. B는 18n이 만들어진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선생님이 하나의 힌트가 더 주어져 있으면 B가 1가 이온인지 2가 이온인지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문제에서 반응이 진행된 후에 수용액을 봤더니 A이온과 B이온의 개수비가 4대 3이었대요. 그러면 여기 경우의 수가 되겠죠. 15N에서 3N 감소해서 얘가 12N, 얘가 9N이었잖아요. 그래서 4대 3이면 첫 번째 경우의 수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두 번째 경우에 있었다면 1대 6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힌트를 줄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1가 양이온인지 2가 양이온인지 찾아주면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 스킬만 남았는데요. 네 번째 스킬은 수용액 속 이온의 총 전하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수용액 속에 있는 이온의 총 전하량은 어떻게 계산해 주시면 되냐면요. 수용액 속에 있는 이온의 몰수와 이온의 전하량을 곱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온이 한 종류였다. 그러면 한 번만 이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이온의 종류가 여러 개가 됐다. 그러면은 각각의 이온에 대해서 총 전하량을 구한 다음에 더해 주시면 수용액 속 이온의 총 전하량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왼쪽 가지고 계산을 해볼게요. 3가 양이온이 15N이 있죠. 그러면 요 두 수의 곱인 플러스 45N이 이온의 총 전하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구할 줄 알아야 되냐면요. 금속을 첨가해가지고 산화하는 반응이 진행될 때는 이온의 총 전하량이 안 변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온을 첨가해가지고 금속에 산화하는 반응을 진행시키잖아요. 그러면 이온의 총 전하량이 변해요. 보통은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많이 푸는데요. 선생님이 알려준 요 3번 스킬 있죠. 요 3번 스킬이랑 여기는 4번 스킬이 같은 스킬이거든요. 근데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얘는 약간 방정식의 느낌으로 접근하는 거고요. 얘는 직관적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선생님은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3번 스킬을 이용해서 접근을 하고요. 4번 스킬을 이용해서 검산을 합니다. 선생님의 풀이가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확인을 해주는 거죠. 어떤 식으로 검산을 하냐면 아까 선생님이
여기에서 첫 번째 경우의 수 B가 1가라면 이런 식으로 반응이 진행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잖아요. 그럼 실제로 이게 맞는 반응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여기에 있는 총 전하량을 이용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봐봐요. 아까 여기에서 총 전하량이 45N이 되었다고 했죠. 그럼 여기에서도 총 전하량이 45N이 되어야 돼요. 여기 3N 감소했으면 12N이 남아있겠죠. 그럼 12 곱하기 3, 36이 나옵니다. B, 1 플러스로 잡았을 때 9개가 만들어졌죠. 그럼 여기서 전하량이 플러스 9N이 나와요. 36N과 9N 더하면 45N 나오죠. 그럼 선생님이 했던 계산에 오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검산할 때 주로 많이 활용하고요. 선생님은 세 번째 스킬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 이온을 첨가하는 경우입니다. 이온을 첨가하게 되면 첨가한 이온만큼 수용액 속의 총 전하량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보통 이런 경우가 언제 등장을 하냐면요.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다가 금속을 한번 첨가를 해요. 그럼 여기에서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나면서 A 금속이 만들어지겠죠. 얘를 다시 산화시키기 위해서 이온을 첨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상당히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거든요. 보통 교재에는 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얘는 따로 설명하진 않을게요. 근데 O2 문제를 보면은 이온을 첨가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학교 부교재가 O2이신 분들은 나중에 선생님이 O2 문제풀이를 올렸을 때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자기 학교에 부교재가 없거나 아니면은 학교 부교재에 이런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굳이 이 부분을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이 알려드리고 싶은 스킬은 다 알려드렸는데요. 이렇게만 설명을 들었을 때에는 문제에 잘 적용이 안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두 문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저번 주 목요일에 실시되었던 수능 9번 문제예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은 금속 A부터 C의 산화하는 반응 실험이다. 실험 과정. A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 Vml를 준비한다. 거기에다가 B를 넣어서 반응을 시킨다고 하네요. 거기에다가 다시 한번 C를 넣어서 반응을 시키는데요. 나 과정에서 금속 B는 모두 이온이 되었고 다 과정에서 B는 C와 반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 과정 이후 금속 C는 C 양이온이 되었다고 하네요.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A이온이 들어있는 비커에 B금속을 넣었더니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났고요. 거기에다 다시 C를 넣었더니 C는 A와 산화하는 반응이 진행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표에 있는 자료도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나는 가의 비커에 B까지 넣었을 때잖아요. 그랬더니 양이온의 종류가 A랑 B, 전체 양이온 수가 12N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아까 선생님이 말해줬던 거 쓸 수 있겠다. 그쵸?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전하량의 B가 1대 2라면 반응하는 개수 B는 몇 대 몇이 될 것이다? 2대 1이 될 것이다. 여기 앞에 있는 2는 반응하는 양이죠. 그럼 이만큼 줄고 1만큼이 늘어날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얼만큼 감소가 일어나야 돼요? 1만큼 감소가 일어나야 돼요. 원래 15N이었고 12N이 됐습니다. 몇 N 줄었어요? 3N 줄었죠. 그러면 전체 식에다가 3N을 곱해가지고 3N 증가, 6N 감소.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나에 들어있는 A이온과 B이온이 나오지 않겠어요? A이온 원래 15N만큼 있었는데 6N만큼 사라졌죠. 그럼 몇 N이 남아있을 것이다? 9N이 남아있을 것이다. B2 플러스는 3N만큼 만들어졌으니까 3N이 남아있는 상황일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나에 대한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다를 한번 다시 넣었더니 A이온과 C 금속 사이에 산화하는 반응이 진행이 됐습니다. B는 반응에 참여했대요, 안 했대요? 안 했대요. 그 말은 뭐냐면 다음 상황으로 넘어갔을 때 B이온은 여전히 3N만큼 있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총 이온수가 6N이죠. 여기에서 생성된 C가 몇 N이었을 것이다? 3N이었을 것이다. 그래야 이온의 총 몰수가 6N이 나오니까요. 그럼 여기에서 얘네들의 반응 개수비가 나와요. A이온 9개를 반응시키고 C이온 3개가 만들어졌다. 반응 개수비가 9대 3이죠. 그럼 전하량의 B는 역비니까 몇 대 몇이다? 1대 3이다. C의 전하량이 몇일 것이다? 3일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가 마무리가 됩니다. 기억, M은 3이다. M은 3이다? 맞습니다. 니은, 나와 다에서 A 플러스는 산화제로 작용한다고 했는데요. A 플러스는 모두 금속 A로 환원되고 있거든요. 그럼 산화제로 작용한 거 맞죠? 디귿, 다 과정 후 양이온수의 B는 1대1이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가 다 과정 이후죠. 3N, 3N, 1대1 맞습니다. 정답 5번이 되겠네요. 이 문제가 이렇게 다시 출제되고는 있는데 난이도 자체가 올라오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 시험에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학교 선생님이 강조하셨다면 얼마든지 어렵게 나올 수 있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문제는 O2에 있는 문제거든요.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속 A부터 C의 산화하는 반응 실험이다. A이온과 B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을 준비를 했고요. 가수용액에다가 산물의 C를 넣어서 반응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수용액에다가 석출된 금속을 제거하고 다시 한번 산물의 C를 넣어서 반응을 진행시켰대요. 실험 결과 나와 다에서 C는 모두 반응했고요. 나에서는 A만 석출되었고 다에서는 A와 B가 1대1로 석출됐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읽었으면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가에서 나로 넘어갈 때 넣은 C는 A랑만 반응했고 나에서 다로 넘어갈 때 넣은 C는 A를 모두 반응시키고 B랑도 반응했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에서 나로 갈 때, 나에서 다로 갈 때 나는 C를 얼만큼씩 넣었다? 3몰씩을 넣었다. 3몰씩을 넣었다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가에서 나로 넘어갈 때, 나에서 다로 넘어갈 때 C는 모두 반응하죠. 즉 수용액 속의 C는 계속 몇 몰씩 늘어나요? 3몰씩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이걸 이용하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요. 가 비코에서 나 비코로 넘어갈 때에는 수용액 속의 C가 3몰이 늘어나잖아요. 이온이니까 이렇게 전하량도 표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3몰이 늘어날 때 어떤 이온이 반응한다 그랬죠? A이온이 반응한다 그랬죠. 그럼 반응하는 A이온은 양이 어떻게 돼야 돼요? 줄어야 돼요. 얼만큼 반응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네모 박스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총 이온이 얼만큼 변화해야 돼요? 3몰만큼 변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3 증가하고 여기서 몇이 감소해야 전체적인 3몰 감소가 만들어질 거냐는 거죠. 여기 몇이 들어가면 돼요? 네모 자리에 6몰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럼 우린 여기에서 뭘 알 수 있냐? A랑 C의 전하량의 비를 알 수 있겠죠. 반응하는 몰비가 1대2, 그럼 전하량의 비는 2대1. 그리고 문제 제일 마지막에 써져 있죠? 아까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보통 3 이하의 정수라고 준다고요. 그러면 2대1을 만족하는 3 이하의 정수는 2와 1밖에 없죠. 그럼 C가 몇이고 2고 A는 몇이다? 1이다까지 우리가 정리해낼 수 있는 겁니다. 얘를 기반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나에서 다로 넘어가는 과정을 해석해 볼게요. 나에서 다로 넘어갈 때도 C 플러스 이온은 몇 몰이 증가해요? 3몰이 증가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A 이온도 반응에 참여하고요. B 이온도 반응에 참여한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준 힌트가 뭐였냐? 반응하는 A하고 B의 몰비가 몇 대 몇이다? 1대 1이다. 여기 네모의 크기가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할 때 이온이 몇 몰 감소했죠? 1몰만큼 감소했네요. 3몰 증가했는데 전체적으로는 1몰 감소해야 돼요. 여기서 몇 몰의 감소가 일어났다? 4몰의 감소가 일어났다. 근데 여기 네모랑 여기 네모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3몰을 정확하게 2몰씩 나눠 가져가면 되겠네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B의 전하량만 찾아주면 문제가 끝나거든요. B의 전하량은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산화하는 반응이 진행이 될 때는요. 산화되는 총 전하량과 환원되는 총 전하량이 똑같아야 됩니다. 이쪽이 산화되는 전하량이고 이쪽이 환원되는 전하량이죠. 여기 2랑 3 곱하면 몇 나와요? 플러스 6으로 표현되는 전하만큼 산화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얼만큼의 환원이 되어야 된다? 플러스 6만큼의 환원이 되어야 된다. 여기에서 곱했을 때 몇 나와요? 플러스 2가 나오죠. 여기에서 곱하면 몇이 나와요? 플러스 4가 나와야 돼요. 그럼 이 B가 4다. 결론적으로 B는 몇이다? 2다. 이렇게까지도 계산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문제에 물어보는 나에서 반응이 완결된 후 A이온의 양분의 B이온의 양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딱 여기네요. 여기까지가 나 반응이 완결된 이유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A는 이 과정에서 6이 줄고 밑에 과정에서 2가 줄어요. 즉 처음 A는 몇 몰이 있었다? 8몰이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A랑 B를 더했을 때 13몰이 나와야 되니까요. B는 5몰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A하고 B를 더했을 때 13이 나오죠. 얘를 기준으로 이 반응을 진행시킬게요. A 몇 몰 감소? 6몰 감소. 그럼 6몰이 감소하면서 남아있는 A가 2몰로 바뀌게 되겠죠. 이게 나 과정에 들어있는 A이온과 B이온의 양입니다. A분의 B 계산하면 몇 나와요? 2분의 5. 그리고 여기에다가 B를 곱하라 그랬죠? B는 방금 위에서 구했으니까요. 곱해서 정리합시다. 정답 몇? 5.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준비한 모든 꿀팁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4단원 같은 경우에는 꿀팁을 안다 하더라도 문제가 잘 풀리진 않아요. 꼭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선생님이 말했던 스킬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더라도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보면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선생님이 정리해 놓은 4단원 개념 정리 파일을 받을 수 있는 링크,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N분학 정리된 파일을 받을 수 있는 링크, 이런 것들을 같이 걸어둘 테니까요. 꼭 같이 받아가셔가지고 여러분들 공부에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는 길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